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동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요 장부 금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제공한 자산은 매각 거래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변의 취득 원가 오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누계의 반대쪽 차변에 오고 하면은 대차가 딱 맞아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자 2번 문제에서요. 2번 문제에서 4번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이 틀렸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판매가의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1번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맞습니다. 이자수익은 우리가 유효이자율 하면 시장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자수익은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발생기준, 발생주의에 따르죠. 이건 맞았고요. 다음에 2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인식이 되냐면요. 주주총회, 주주총회 하는 날 배당금이 확정이 됩니다. 다음은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맞아요.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고. 다음에 4번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적절한 진행률로 본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진행률 얘기 나올 때 중도금이나 선수금은 진행률로 보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진행률로 본다 이게 틀렸어요. 진행률로 보지 않습니다. 중도금이나 선수금은. 진행률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당기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영업의 비용만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는 자산이죠. 원재료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예. 비용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여름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건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상품 배달용 차량 보험료. 보험료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되죠. 상품 배달용이니까.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요겁니다. 16만 원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여기까지 맞았죠. 회계 정책은 소급법, 회계 추정은 전진법.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번 맞았습니다. 2번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이거 틀렸네요. 이거는 회계의 뭐 정책이나 추정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이 발생주의로. 그러니까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이거는 오류 수정이에요. 오류 수정. 발생주의로 이게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이거는 현금주의로 처리했으면 발생주의로 이게 고쳤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류 수정에 해당이 된다. 오류 수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이나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오류를 수정한 거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4번은 맞는 것이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예,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연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변경이 다 추정의 변경이었다. 예, 공부했었죠. 다음 2번. 다음 중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 효과를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 적용. 예,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해야죠. 그러면 과거 거를 고치게 되면은 2월 이익잉여금이 달라지죠. 네, 1번 맞았습니다. 다음 2번.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예, 중대한 오류 수정도 소급 적용하는 거죠. 정책의 변경처럼. 그래서 이것도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 잔액을 수정한다. 예, 2번도 맞았습니다. 다음은 3번. 재고자산 회계 처리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회계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회계 변경 연도의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 재무제표상의 전년도 및 그 이전의 재무제표는 평균법으로 재작성하여 보고한다. 자, 우리가 이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라고 우리 정리했었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기 2월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되고, 비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전기 거의 재무제표를 다 평균법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돼요. 맞습니다. 4번. 우발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의 수정이 아니죠. 이것은 추정의 변경이죠. 우발부채의 인식을 합리적으로 고칠 때 이것은 오류 수정이라고 안 하고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요. 주식회사한국은 2020년 초에 주식 발행을 통해 8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답니다. 주식은 액면 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분개했대요. 차변의 현금. 어허, 여기 오류가 발생했군요. 이 부분에. 주식을 발행했으면 차입금이 아니라 여기가 자본금이 돼야 되죠. 예, 회계 오류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담당자는 2020년도의 회계 기록을 마감하기 전에 위와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예, 마감하기 전에 발견했으면 이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바꿔버리면 됐죠. 네. 그래서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분개로 옳은 것은, 뭐 이날 전표 가가지고 이 자본금으로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차입금 차변에 적고 자본금 대변에 적는
예. 이걸 답으로 찾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별도의 전표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실제 실무에서는 이 전표를 하나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마감하기 전이니까 가서 전표 수정해버리면 됩니다. 더 간단한.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담당자 간의 대화이다. 아래의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 과장, 금년의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네, 단위당 단가가 상승했대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올해부터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무엇에 해당되죠?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번은 정책의 변경이 돼야 됩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 1번과 3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함으로 그 변경 효과를 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과거도 선입선출, 작년 거도 선입선출법으로 고쳐야 돼요. 다만 그 변경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원칙은 소급 적용하는데 그 변경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내부통제제도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간단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자,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첫 번째 목적이었고,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 두 번째 목적이었고,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이게 세 번째 목적이었죠. 4번이 답이 되죠. 회사의 경영성과 극대화 이런 목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2번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 5개 있었잖아요. 통제 환경 있었고요. 그리고 통제 활동도 있었고요. 위험 평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가 2개는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고객관계라고 하는 구성요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3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하면 이게 틀렸다고 그랬죠. 한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 3번이 옳지 않은 거. 4번은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회사가 시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요? 틀렸네요. 포함해야죠. 법규 준수나 이런 거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도 법규 준수해야 돼요. 통제 절차 따라야 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걸 거예요.
다음에 5번을 보면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 보호와 관련된 통제는 승인되지 않는 자산의 취득 등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렇죠. 승인되지 않는 자산의 예방 적발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도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3번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그렇습니다. 4번 재고 실사를 통해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예방할 수는 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였네요.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이사회가 가장 높은 기구예요. 그래서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전체적인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 맞았고요. 2번 감사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한다. 이거 틀렸네요. 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경영진이 임명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경영진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가 많네요, 이게.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직업윤리 및 청렴도의 기준을 윤리 강령 등을 통해 제시하고 솔선수범하고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고 그 절차를 충실히 따르도록 하는 통제 문화를 조성한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맞았어요. 2번 경영진은 회사의 윤리강령,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의 재무제표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시에 적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맞아요. 이것도. 다음에 3번 감사위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직무수행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윤리강령, 정책의 위반 사례, 위법,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담당 책임자에게 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체계를 마련한다. 자, 감사위원회가 부정행위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를 할까요?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죠. 3번이 틀렸네요. 7번에서 3번.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죠. 다음에 4번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맞았습니다. 4번은요. 이렇게 7번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설명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자, 8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완전성은 자산이나 부채가 보고기간 종료일 등 주어진 특정 일자 현재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주장이다. 완전성이 아니라 제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한다. 특정 일자에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성. 완전성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성.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넘어온 부분에 이게 있었어요. 내부 회계관리, 내부 통제제도와 회계관리제도의 설계라는 부분에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정보, 예를 들면 운영활동정보, 법규준수활동정보 등도 적절하게 수집, 유지, 관리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2번, 경영진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이와 관련된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죠. 경영진이 그런 책임이 있죠. 다음은 3번, 경영진은 회사의 구성원들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상 책임 또는 임무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정보가 해당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 경로를 경영진이 마련해야죠. 3번도 맞았습니다. 4번, 경영진은 하향의 의사소통 경로 중심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향의 의사소통 경로 중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즉 커뮤니케이션은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향식으로 모두가 원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10번 문제.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되는 정보가 효과적으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시스템으로서 산출되는 정보라는 것은 이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전산 시스템. 전산 시스템으로 산출되는 어떤 정보가 회계관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정보가 관련 의사결정 목적이 부합하여야 한다. 목적 적합성. 그래야 되겠죠. 2번, 정보가 적시에 사용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되죠. 3번, 정보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4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접근을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회계관리 제도에서 정보를 이용을 못하도록 접근을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잘못됐네요.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야 된다. 그래서 접근 가능성을 이걸 고쳐야 돼요. 여기를 접근 가능성, 통제성이 아니라 접근 가능성을 넣어야 된다. 자, 이게 우리 내부 통제 제도는 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넘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요. 네,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론이 남은 게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소득세 이론이 남아 있어요. 이제 이론은.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의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소득세 이론 정리 이렇게 가보겠는데요. 부가가치세 이론 처음이신가요? 응? 아, 신고해 보셨어요. 그럼 많이 아시겠고. FAT 1급 다 배우셨고. 네. 우리 김진순 씨는 부가가치세 이론 어느 정도 아시죠? 업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1년에 4번씩 신고 해보셨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자,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이 부가가치세 이론이 TET 2급의 이론 시험에 세 문제 나옵니다. 6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기에서 굉장히 이게 배점이 또 많아요. 네, 실기 시험에서도. 자, 한번 부가가치세 이론, 뭐 FAT 1급에서도 부가가치세 이론이 상당히 중요했죠. 네. 네, TAT 2급의 부가가치세 이론과 FAT 1급의 부가가치세 이론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산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냐 하는 게 부가가치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한다.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5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특징 5가지 보시면 일단 일반 소비세다 이거죠. 일반 소비세. 그러면 여러분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죠. 면세 빼고. 면세 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일반 과세. 그러면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에 대응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일반 소비세에 대응되는 것이 옛날에 특별 소비세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별 소비세.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세는 2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즉 일반 소비세가 있고 또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주로 사치품에 해당되는 것에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술 중에서도 개별 소비세 붙는 것은 이제 양주 같은 거 이거 개별 소비세가 붙죠. 또 차량 중에서도 승합차나 트럭에는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만 붙지만 승용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고 또 부가가치세가 또 붙죠. 네. 그래서 일반 소비세에 대응되는 세가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소비세에서.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다음 2번째. 전단계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 그러니까 아까 부가가치세의 의미가 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는데 그 기업이
가치를 얼마나 증가시켰는가 이걸 가지고 계산을 안 해요. 납부세액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더 간단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이것을 우리가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기업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그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고 납부는 공급자가 납부를 하죠. 이거 우리가 간접세라고. 그러면 여러분 간접세의 그 상대적 의미로 어떤 세가 있냐면은 아시죠?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 재산세 같은 거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세 내는 거 직접 본인이 납부하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그러죠. 직접세. 예, 그래서 직접세가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에요. 간접세입니다. 그러면 직접세가 뭐가 있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또 뭐 자동차세, 상속세, 아니면 뭐 양도소득 같은 거 있었으면 양도소득세 이런 건 다 직접, 네, 직접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 비용을 차감함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소비액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바로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 적용해주는 근거. 수출을 하는 경우는요. 수출 제화는 소비를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은 생산한 우리 국가에서는 내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이라고 그래요. 영세율. 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래서 생산지국에서는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또 부가가치세 특징이 여기서 하나를 더 적어본다면 국세라는 거죠. 국세. 국가가 과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국세에 비교되는 것으로 무슨 세가 있냐면 지방세도 있고요. 관세라는 것도 있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재산세나 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관세는 세관장이 과세하죠. 관세청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하고 있죠. 국세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과세관청이 어디냐? 국가면은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 또 세관에서 과세한다. 그러면 그게 관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 중에서 국세에 해당이 된다. 예,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부가가치세 이론 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